안녕하세요. 저는 이복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아들, 우종석.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실은 무너진 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음을 깨닫기까지는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늘 그랬듯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나온다는 막장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고 있었지요. 며느리에게는 저런 건 왜 보시냐고 핀잔을 듣기 일쑤였지만 저만한 소일거리도 없는걸요. 주인공이 소리를 지르며 상대의 뺨을 때리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던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드라마의 효과음마저 집어삼켰습니다. 화면에는 예쁜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저장한 이름이었죠. 정말 제 눈에는 한없이 예쁘고 싹싹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니, 바로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어머니, 종석 씨가 사고가 났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어요. 사고라니. 내 아들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종석이가 사고를 당했다니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우리 아들 괜찮은 거니? 병원은 어디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찢어질 듯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이성적인 사고라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 구인에는 그러나 이상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제 불안을 헤집고 들어와 심장을 더욱 거세게 핥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여기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아들 곁에 있던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 나을 거라고요. 어쩌면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알았다, 금방 갈게. 바로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외투를 찾았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남편의 낡은 점퍼를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황급히 제 카디건으로 바꿔들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챙길 경황이 없었습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장 보러 갈 때나 신는 푹 퍼진 슬리퍼에 발을 꿰어 신었습니다. 짝짝이 양말을 신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어요. 오직 아들 집까지의 5분 남짓한 거리가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길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의 인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빵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는 역하게 느껴졌어요. 제 세상은 온통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만 가득 차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빌라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비밀번호를 누를 생각도 못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내야, 나다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아가, 우리 종석이, 우리 아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니? 하지만 집안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분주함이나 다급함, 슬픔 같은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실은 방금 청소를 마친 것처럼 고요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한가운데 며느리 이내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절규와도 같은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화면을 쓸어내리며
번쩍이는 명품 가방 사진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사고가 났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어서 병원으로 가자, 응? 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제야 이내는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담긴 눈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은 잘 닦아놓은 검은색 조약돌 같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비치지 않는 서늘하고 단단한 눈. 그 눈동자는 저를 시어머니나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벌레라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짝짝이 양말,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낡은 슬리퍼까지.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마치 차가운 칼날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음인지 경멸인지 모를 미세한 각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의 가죽 냄새, 이내가 뿌린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어요. 그 길고도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아들의 사고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마침내 이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담긴 한숨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귀찮고 지긋지긋해서 참을 수 없다는 듯한 그런 깊은 짜증이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른한 몸짓으로 소파에 등을 기대며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얼음 송곳 같았어요. 노인네, 질질 짜고 있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을 휘젓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눈물도 멎고 심장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저는 텅 빈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저것이 내 아들의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인가?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이 와중에 걱정되어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리는 대신 아주 천천히 소름 끼치도록 우아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로 시선을 고정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경멸이나 무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거세된 차갑고 텅 빈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은 너 같은 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무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완벽한 연극 무대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구나. 저 아이의 상냥함도 예쁜 미소도 살가운 애교도 모두 거짓이었구나. 저 아이는 그저 돈을 탐하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괴물이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등골을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도망쳐라는 비명이 울렸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리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지만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조화가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흡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막혔어요. 몸이 저절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나를 잡아챌 것만 같은 공포에 저는 미친 듯이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바닥에 제가 신고 온 낡은 슬리퍼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기 위해 허리를 굽힐 단 1초의 시간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아챌 것만 같았어요. 저 괴물이 숨 쉬는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비틀어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전해져 오는 날카롭고 차가운 감촉. 그제야 저는 제가 맨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내에 그 텅 빈 눈동자가 제 등 뒤에 달라붙어 있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에서는 이내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공포가 이미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니까요. 맨발로 아스팔트를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새 뛰는 것을 멈추고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서는 이미 감각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갈을 밟을 때마다 온몸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마저 무뎌질 만큼 시간이 흘렀나 봅니다. 혹은 발바닥의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만큼 심장이 더 큰 공포와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얇은 카디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도 휴대전화도 없이 짝짝이 양말에 맨발. 행색은 누가 봐도 겁에 질려 도망친 미친 노인네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저를 지켜줄 피난처가 필요했어요.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평생의 친구, 영숙이. 영숙이는 저와는 참 다른 인생을 산 친구입니다. 저는 남편 하나, 아들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았지만 그 친구는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홀로 딸 둘을 키워냈지요.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누구보다 굳세고 당당하게 살아온 친구였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제 이런 행색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영숙이라면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상처를 보고 비웃는 대신 함께 욕을 하고 울어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몇 대의 택시가 이상한 행색의 저를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부끄럽거나 슬프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경멸을 경험했으니까요. 얼마 후 나이 지긋한 기사님이 운전하는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제 발을 한번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 기사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도착해서 계좌로 붙여드려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잠시 보더니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숙이가 사는 낡은 주공 아파트의 주소를 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은 평화로운 일상의 일부였는데 지금은 마치 저를 조롱하는 유령들의 눈알처럼 번들거리는 것 같았어요. 택시가 영숙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영숙이에게 전화를 빌려 바로 돈을 붙여드리겠다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절뚝거리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3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리는 발바닥의 통증이 오히려 저를 현실에 붙잡아 매주는 밧줄 같았습니다. 302호.
낡은 철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누구길래 대답도 없어. 복자야. 영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제 발로 향했습니다.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된 제 맨발을 본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래? 발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영숙이는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제 더러워진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상처에 닿자 그제야 발바닥에서부터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소독부터 해야겠다. 영숙이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발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해주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발에 붕대가 감기고 나서야 영숙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종석이한테 무슨 일 생겼니? 아니면 그 되바라진 며느리가 또 속 썩였어?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맨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노인네, 질질 짜고 있네.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흐느끼며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종석의 사고 전화부터 아들의 집으로 달려간 일, 그리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던 이내의 모습, 저를 훑어보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영숙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영숙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며 온갖 험한 욕을 쏟아냈습니다. 자식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부터 종석이를 봐왔던 영숙이에게도 제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다쳤다는데 화장 고치고 앉았어. 시어미가 걱정돼서 달려왔는데 그따위 소리를 짓거려. 야, 복자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건 인간도 아니야. 영숙이의 분노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저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영숙이는 제게 자신의 잠옷을 내어주고 억지로 저녁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택시비부터 보내드려야지. 영숙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기사님의 계좌번호를 받아 택시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내는 종종 이 돈을 탐내는 눈치였지요.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도와달라, 은근히 압박을 넣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돈은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쓰려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을 바로잡고 내 인생을 되찾는 데 써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이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우종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영숙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떡할래? 받을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인지 아니면 구인회의 남편일 뿐인지 제 귀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종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종석이는 잠시 당황한 듯 침묵하더니 이내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왜 전화를 꺼놓고 있어? 사람 걱정되게. 걱정. 그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정말로 저를 걱정했다면 그 아이는 병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야 합니다. 이내가 그런 막말을 했을 때 제 앞을 막아서고 자기 아내에게 호통을 쳤어야 합니다. 내가 걱정돼? 내가 왜 걱정되지? 엄마 때문에 이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가뜩이나 나 때문에 놀라서 정신도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유난스럽게 구니까 애가 더 힘들어하잖아. 그리고 말도 없이 그렇게 뛰쳐나가면 어떡해. 이내가 엄마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나. 제 아들 우종석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인회의 입이 시키는 대로 지저대는 그녀의 충실한 개 한 마리일 뿐이었어요. 유난스럽게 군 것, 힘든 사람, 고생한 사람. 그 모든 문장의 주어는 구인회였습니다. 제 상처와 제 슬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영숙이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석아, 왜 너의 그 잘난 아내 구인회에게 전하렴. 노인네는 이제 질질 짜는 것 따위는 안 한다고. 그러니 2번 다시 나를 찾지 말라고. 엄마, 지금 무슨 말을? 저는 종석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완전히 내 인생에서 지워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자야 괜찮아? 영숙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영숙이의 품에 기댄 채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악랄한 것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것들은 제 아들의 남은 인생은 물론이고 제 재산까지 모두 거덜내고 말 것이 분명했어요. 제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것을 지켜야만 했어요. 영수가, 나 좀 도와줘.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도와야지. 뭐든 말만 해. 너 조카 중에 흥신소인가 뭔가 하는 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제 말에 영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흥신소는 왜? 너 설마. 응. 그럴 생각이야. 구인해. 그 애가 어떤 애인지, 과거에 뭘 하고 다녔는지, 지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내야겠어.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 애의 바닥까지 전부 다 파헤칠 거야. 제 눈빛이 무서웠던 걸까요? 영숙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당장 연락해 볼게. 그놈,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놈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해지도록 만들어줄 거야. 영숙이는 망설임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도시의 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분노하고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왔지만 다시 일어설 때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서리라.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건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숙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영숙이의 조카가 운영한다는 흥신소는 종로의 낡은 상가 건물 구석에 있었습니다. 특급 기획이라는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언제 치웠는지 모를 서류 더미와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소파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아니었다면 당장 뒤돌아 나왔을 겁니다. 이모 오셨어요? 우리를 맞은 남자는 영숙이의 조카라고 하기엔 나이가 꽤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최 반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 전직 형사였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는 저와 영숙이를 소파에 앉히고는 믹스커피 2잔을 타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사모님? 최 반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어젯밤 영숙이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부터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한마디, 그리고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까지. 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최 반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며느리의 뒷조사입니까? 아니면 이혼을 시키고 싶으신 겁니까? 둘 다요.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의 구인애라는 애의 정체부터 알고 싶어요. 어떤 집안 자식인지, 과거는 어땠는지, 제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뭘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 그것도 좀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걱정 마세요.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저를 기만한 그 애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어요. 그러니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샅샅이 알아봐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최 반장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은 성립된 것 같군요. 사모님,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편히 기다리십시오. 그의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리라는 믿음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착수금을 이체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영숙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최서방이 저래 봬도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 진돗개 같은 놈이야. 이제 구인의 그녀는 죽었다고 복창해야지. 영숙이의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반장은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네, 질질 짜고 있네. 그 목소리는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잠이 드는 것을 포기하고 눈을 뜨면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종석이가 결혼할 여자라며 집으로 데려왔던 날. 이내는 아나운서처럼 또렷한 말투와 서글서글한 눈웃음으로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었죠. 그녀는 자신이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을 다녀와 잠시 쉬고 있으며 종석 씨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말하며 수줍게 웃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저는 그런 싸구려 연극에 넘어가 낯선 여자에게 제 아들을, 제 인생의 전부를 내어주고 말았던 겁니다. 결혼 후에도 이내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마다 종석의 손을 이끌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어떤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들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작은 상가라도 하나 사두시면 노후 걱정은 없으실 텐데. 종석 씨가 능력이 참 좋은데 월급쟁이로만 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사업 자금을 조금만 보태주시면 정말 크게 될 사람인데. 이건 다 어머니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녀의 말들은 언제나 저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칼끝은 결국 제 통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망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인 일이었지요. 만약 제가 그때 그녀의 말에 넘어갔더라면 저는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최 반장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와 영숙이는 다시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 반장은 우리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이 사고 아주 질이 나쁜 사기극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건 아드님이 아니라 며느리, 구인애였습니다. 그의 말에 저와 영숙이는 동시에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사고가 나자 그들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아드님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보험 기록을 아드님 앞으로 남기고 더 큰 보상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겠지요. 그리고 둘은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함께 병원에 갔다고요? 하지만 이내는 분명 집에 있었는데요. 집에서 제게 전화를 했고요. 제 질문에 최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은 병원 주차장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종석이와 이내가 차에서 내리며 묘한 미소를 띤 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더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아드님이 입원 수속을 밟고 목에 깁스를 하는 등 보험 사기를 위한 모든 밑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지요. 그가 내민 다음 사진 속에서 종석과 이내는 병실 복도를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종석의 목에는 제가 나중에 보게 될 그 깁스가 둘러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 어디에서도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사기극의 판을 짜놓은 뒤 구인애는 아드님을 병실에 전시해 놓은 채 혼자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동선에 따르면 그녀는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고 나서 입원했다는 두 번째 연극을 시작한 겁니다. 즉, 어머님을 집으로 불러내어 그런 모욕을 준 것은 사고 직후의 충격과 슬픔을 이용해 어머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책감을 자극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된 2차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이 CCTV 사진이 찍힌 시간은 어머님께서 며느리의 전화를 받으시기 약 1시간 전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나이롱 환자이자 어머님을 기만한 완벽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옆에 있던 영숙이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음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인애에 대해 알아낸 것들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가짜였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구인애가 아니라 구미자더군요. 나이도 2살이나 속였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더군요.
물론 유학 경력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구인혜, 아니 구미자의 등본과 졸업증명서를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 제가 그리고 제 아들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 반장은 마지막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였습니다. 구인혜, 아니 구미자는 아드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 박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구미자를 만난 지 1년 만에 인쇄소 문을 닫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구미자가 이 남자의 명의로 온갖 대출을 끌어다 쓰고는 남자가 망하기 직전에 잠적해버렸더군요. 패턴이 지금과 아주 비슷합니다. 저는 박정훈이라는 남자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보다도 젊은 나이였지만 사진 속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 어쩌면 저 남자의 얼굴이 제 미래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미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다 파악해 놨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해 드리죠. 사무실을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부축해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구인애는 그냥 철없는 악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전문 사기꾼 약탈자였습니다. 복자야, 정신 차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영숙이의 외침에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그 패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모든 감정을 차가운 분노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연료 삼아 구인애라는 악마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맨손으로 부수어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그 대가를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고야 말겠다고. 저는 다시 한번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저는 가장 먼저 제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구인애라는 여자는 평범한 상식으로는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기 전에 법이라는 가장 단단한 방패와 창을 먼저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영숙이의 도움으로 저는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이의 딸이 예전에 이혼 소송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곳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분쟁을 다뤄왔다는 50대의 노련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반장이 정리해준 자료들, 구인애의 거짓 신상과 과거 행적, 그리고 보험 사기 정황이 담긴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모든 검토가 끝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군요, 어머님. 하지만 동시에 아주 명확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차고 넘치니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저는 제 아들과 저 여자를 이혼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고 싶고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어머님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모르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드님을 꼬드겨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면 증여 무효 소송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기망행위, 즉 사기에 의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지요. 변호사의 말은 어려웠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내가 더 이상 제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법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이건 아드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드님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인 것 같으니 일단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며느리와 아드님의 대화를 녹음하시라는 겁니다. 재산을 노리는 발언이나 어머님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는 소송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알게 되니 막연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구인회의 과거 남자 박정훈 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그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에서 인쇄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영숙이는 그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인쇄라는 간판보다는 복사, 코팅이라는 시트지가 더 크게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은 잉크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고 거대한 복사기 한 대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박정훈 씨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쉴 새 없이 복사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에게서 받은 사진 속 얼굴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박정훈 씨 되시죠? 제가 말을 걸자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신데? 저는 구미자, 아니 구인혜라는 여자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구인혜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사기 전원을 끄더니 우리를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군요.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 믿었지요. 그녀는 제게 사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기계를 들이고 직원을 뽑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제 인쇄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모든 돈의 관리는 그녀가 맡아서 했지요. 그는 마치 오래전에 봉인해 두었던 상처를 끄집어내는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빚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빌리지도 않은 돈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알고 보니 그녀가 제 명의를 도용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군요. 제가 따지자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남자는 이 정도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제 통장의 모든 돈과 함께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게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고도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도와주세요, 박정훈 씨. 저는 그 여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정훈 씨가 겪었던 일들, 가지고 계신 증거가 있다면 제게 힘을 보태주세요. 이건 정훈 씨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기도 합니다. 박정훈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여자와 다시 엮이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운 눈치였어요. 옆에 있던 영숙이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이봐요, 총각. 이렇게 평생 숨어 살 거야?
저런 악마 같은 년이 밖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고. 이 아줌마는 지금 전 재산을 걸고 싸우고 있어. 당신이 여기서 용기를 내줘야 저 아줌마도 이기고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야. 영숙이의 호통에 박정훈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와 영숙이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 창고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구인회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인쇄한 종이, 그녀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리며 썼던 각서,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지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부디 그 여자를 감옥에 쳐넣어 주세요. 그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건네받는 제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의 무너진 인생이자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박정훈 씨의 가게를 나와 영숙이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말이 없어지는 법이지요. 그날 밤, 저는 영숙이에게 부탁해 제가 살던 집의 CCTV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내와 종석이가 혹시 집에 드나들지는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제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CCTV 앱에서 알림이 울렸고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아들 종석이와 며느리 이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처럼 제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석이는 여전히 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이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은 아주 건강해 보였어요. 이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입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 늙은이는 어디 간 거야?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다 숨겨뒀을 거 아냐? 종석이는 그녀를 달래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장, 서랍장, 심지어는 김치 냉장고 안까지 뒤지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제 평생의 흔적이 깃든 공간을 저것들은 마치 도둑처럼 헤집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이내가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주저앉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영숙이가 가져다준 제 전화기였습니다. 발신인은 예쁜 며느리. 어머니, 며느리 노릇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집이라도 팔아서 보태주셔야죠. 문자 끝에 붙은 웃음 이모티콘이 마치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원한다면 내가 원 없이 쥐어주마. 너희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을. 물론 그 돈은 너희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덫이 될 것이었다. 저는 CCTV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제 입꼬리도 차갑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냥감을 향해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영숙이의 집에서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게 도착한 모욕적인 문자와 CCTV 화면 속에서 희희낙낙하던 두 남녀의 모습은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선명한 목표 의식뿐이었지요. 이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척, 그들의 탐욕을 한껏 부풀려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부탁해 제 휴대전화의 전원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는 우종석이라는 이름이 수십 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자 저를 회유하거나 윽박지를 타이밍을 놓친 저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저는 그 목록을 차갑게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종석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대체? 왜 연락 한 통이 없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첫 대사를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최대한 힘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늙은 여자의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종서가 나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며칠 동안 생각을 좀 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서. 제 목소리는 일부러 작게 떨리도록 연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종석이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제 태도 변화에 저들이 어떤 기대를 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너희들이 보낸 문자도 봤다. 며느리 노릇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 틀린 말 아니지. 내가 너무 늙고 고집만 세져서 너희 앞길을 막고 있었나 보다. 내 아버지도 살아있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도록 밀어줬을 텐데 내가 미안하다.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고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그것이었습니다. 제 연기는 제대로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뭐가 미안해. 우리도 너무 심했어. 이내도 엄마 걱정 많이 하고 있어. 거짓말. 그 말이 제 귀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라고 들렸습니다. 됐다. 내가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겠니?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지. 내가 하려던 사업, 그거 엄마가 도와주마. 내 전 재산을 다 내어줘서라도 우리 아들 기 한번 펴고 살게 해줘야지.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석이가 옆에 있는 이내에게 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곧이어 종석이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 톤 높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정말 우리 사업 도와줄 거야?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종석이의 목소리에 다시 경계심이 어렸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일이니만큼 모든 건 투명하게 해야지.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투자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겠다. 그래야 나중에 헛소리가 안 나오지. 너희도 그게 깔끔하고 좋지 않겠니? 저는 일부러 내가 아는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제 사람이라고 믿고 경계심을 품게 하기보다는 공적인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종석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게 좋겠네.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나면 돼? 날짜는 내가 다시 알려주마. 그 전에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저는 덫에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내가 시골에 작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네 아버지랑 나중에 집 짓고 살려고 사둔 거. 그거랑 이 집이랑 전부 네 앞으로 미리 명의를 이전해 주려고 해. 그러려면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한데 내 방 서랍에 그대로 있거든. 너가 와서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제 재산을 모두 넘겨주겠다는 말에 종석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숙이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서 숨죽이고 듣고 있던 영숙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복자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 나까지 속아 넘어갈 뻔했네. 연기가 아니야, 영숙아. 이건 전쟁이야.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슨 짓이든 해야지. 저는 영숙이와 함께 종석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 반장에게 연락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반장은 다음 날 아침 손톱만 한 크기의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주변의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종석이에게 줄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낡은 앨범 몇 권과 남편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 그리고 제가 쓰던 낡은 손거울. 그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담고 앨범 표지 안쪽에 녹음기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종석이가 영숙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반가움보다는 역겨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걱정보다는 제게서 받을 재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엄마, 몸은 좀 괜찮아? 이내가 죽이라도 끓여다 줄까? 됐다. 너희 엄마는 죽 안 좋아하잖니. 그보다 여기 서류들이다. 이거 가지고 가서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필요한 거 더 챙겨서 날짜 잡자꾸나.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녹음기가 숨겨진 상자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 유품이랑 옛날 앨범이다. 이제 내 재산도 다 너 것이 될 테니 이런 것들도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맞겠지.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 게다. 종석이는 상자를 받아들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의 눈에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구인애에 대한 탐욕과 욕망 앞에서 이내 사라져버렸지요. 고마워, 엄마. 내가 정말 잘할게. 그래. 내 아내한테도 잘하고. 그의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내가 잘 다독여줘라. 그리고 이 앨범, 너희 둘이 같이 보렴. 엄마 아빠 젊었을 때 사진 보면서 너희도 우리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거니까. 저는 일부러 둘이 같이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음기의 존재를 모르는 이내가 종석이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마음껏 드러내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종석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와 상자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종석아, 엄마는 이제 너밖에 없다. 알지? 그 말이 훗날 그의 심장을 얼마나 아프게 찌르게 될지 그때의 종석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석이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이내가 과연 녹음기 앞에서 어떤 말을 쏟아낼지, 종석이는 무사히 녹음기를 다시 제게 가져올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동안 최 반장에게서는 중간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재산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내는 그날 밤 바로 백화점으로 달려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그녀는 이미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 보고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어리석음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는 제 발밑에 놓인 덫을 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틀 후 종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집에 있는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다며 잠시 들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내의 감시를 피해 녹음기를 돌려주러 오겠다는 신호였지요. 저는 약속 장소를 제 원래 집으로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 그곳에서 중요한 증거를 넘겨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약속한 시간에 저는 제 집 앞에서 종석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앨범이 담겨있던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여기. 이내는 차에 있어. 그래, 수고했다. 저는 상자를 건네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자마자 상자를 열고 앨범 표지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제 운명을 바꿀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 종석과 며느리 구인혜의 목소리. 저는 영숙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웬 앨범? 이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셨어. 우리 보고 같이 보래. 치, 늙으면 주책 맞는다더니. 이런 고리짝 유물은 뭐하러 줘? 당신이나 많이 봐. 나는 당신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시작부터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앨범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종석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머뭇거리자 이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준대? 확실한 거지? 그 노인네 또 마음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정말인 것 같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고 주신다고 했어. 집이랑 땅도 다 내 앞으로 해준대. 종석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흥분에 기름을 붓듯 이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주다니 웃기지도 않아. 진작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했잖아. 당신은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 약해. 그러니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이번에 돈 받으면 그 노인네한테는 매달 용돈이나 10만 원씩 붙여주고 연 끊어버려.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구질구질해지는 건 딱 질색이니까. 용돈 10만 원. 연을 끊어버리라는 말. 옆에 앉은 영숙이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녹음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엄마, 그놈의 엄마 소리 좀 그만해. 당신 엄마는 나야? 아니잖아. 당신은 이제부터 나랑, 우리 아기랑 살 사람이야. 아, 맞다. 자기야. 나 임신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 나왔어. 뭐? 정말이야? 종석이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내의 말은 그 기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해. 애 낳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당신 어머니 돈, 그거 다 받아내야 돼. 한 푼도 남김없이. 알았어. 일단 돈 받으면 절반은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투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따로 관리할 거야. 당신 같은 남자한테 돈 맡겼다가는 다 날려먹기 십상이니까. 그리고 그 노인네 자꾸 우리 발목 잡으면 그냥 확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자. 조용하고 공기 좋은 데로 보내드리면 오히려 고맙다고 할걸.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신. 그것마저 저와 아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요양원. 제 마지막 종착지로 그곳을 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악마. 영숙이가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들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고 귀에 대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과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줘야 했습니다. 최 반장에게 연락해 아들의 동선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답을 보내왔어요. 종석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회사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가서 담배를 피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종석이는 정말로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깁스를 한 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그의 옆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이 맞았지만 너무나도 낯설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종석아. 제 목소리에 종석이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엄마. 여긴 어떡해. 담배는 언제부터 다시 피웠니?
몸에도 안 좋은 걸. 저는 그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손에 든 담배를 황급히 비벼 껐습니다. 이내는 잘 있고 뱃속의 아기도. 뭐? 아기는 어떻게? 너희 엄마가 그것도 모를까 봐.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 반장이 가져다 준 구인회의 진짜 신상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니, 종서가? 저는 구미자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 등본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종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구미자? 누구야? 네 아내다. 너가 구인혜라고 알고 있는 네 아이를 가졌다는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이야. 나이도 2살이나 속였더구나. 부잣집 외동딸도 아니고 유학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종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 엄마가 뭘 잘못 안 거겠지. 그럼 이건 어떠니?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정훈이라는 남자의 사진과 그가 구인혜에게 사기당한 내역이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이 남자는 박정훈이라는 사람이란다. 내 아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살림을 차렸던 남자지. 이 남자도 너처럼 자기 가게까지 팔아서 내 아내에게 돈을 갖다 바쳤어. 그리고 돌아온 건 거액의 빚과 파멸뿐이었지. 종석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이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이내를 미워해서 이런 걸 만들어 온 거잖아. 그렇지?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발악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들려줘야만 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공원에는 이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인네한테는 매달 용돈이나 10만 원씩 붙여주고 연 끊어버려. 당신 어머니 돈, 그거 다 받아내야 돼. 한 푼도 남김없이. 자꾸 우리 발목 잡으면 그냥 확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자. 종석이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공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잠시 후 종석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는 벤치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아들이 드디어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안도감만이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해질녘 공원의 싸늘한 바람이 우리 모자의 망가진 시간 위로 무심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석이는 영숙이의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영혼까지 잠식당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내는 결혼 초부터 종석이를 교묘하게 길들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칭찬과 격려로 그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작은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종석이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용해 저를 아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낡고 고집 센 늙은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을 너무 과소평가해.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야. 어머님 세대는 우리와 달라. 안정만 추구하시지 더 큰 미래를 보지 못하셔.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자 종석이는 서서히 저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조언과 걱정이 자신을 믿지 못해 하는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내는 종석이의 월급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며 그의 모든 경제권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그에게 카드 한 장과 약간의 용돈만 쥐어주었지요. 종석이는 자신이 얼마를 벌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허수아비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그녀는 종석이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래서 당신은 안 돼. 능력 없는 남자.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교를 부리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교묘하게 사용하며 그를 자신의 발 아래에 완벽하게 복종시켰던 겁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그 여자가 하는 모든 거짓말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엄마를 의심하고 엄마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종석이는 모든 고백을 마친 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영숙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말없이 차가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야. 제 말에 종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죄를 씻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손으로 직접 구인회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내가 그 여자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 그것이 내가 내 자신과 그리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종석이도 함께였습니다. 저와 영숙이, 종석, 그리고 변호사와 최 반장까지. 구인회를 잡기 위한 복수 연합이 결성된 순간이었지요. 변호사는 종석이의 진술과 제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최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합니다. 구인회가 자신의 입으로 사기 계획을 인정하고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녹취가 있다면 재판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종석 씨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제안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자 계약서를 쓰는 날. 종석이는 그 자리에 구인회와 함께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설치된 카메라 앞에서 구인회를 유도해 이번 사기극의 전말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종석 씨가 입을 옷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부착될 겁니다. 구인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야, 어머니 돈 받으면 정말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지? 이 돈, 어머니 몰래 다른 데 써도 괜찮은 걸까? 이런 식으로요.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종석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믿었던 여자를 제 손으로 함정에 빠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우종석. 내가 지금 망설이면 너는 평생 저 여자의 노예로 살게 될 거야. 내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구인회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친 악마다.
제 말에 종석이는 입술을 깨물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전의 날까지 며칠이 남았습니다. 종석이는 이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그에게 그것은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내가 잠든 후에 제게 몰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웃고 있어요. 제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웃고 있는데 소름이 끼쳐서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역겨워서 토할 뻔했습니다. 종석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내는 본능적으로 종석의 변화를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이전보다 더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종석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해놓고 기다리거나 먼저 애정 표현을 하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만약 종석이가 진실을 몰랐다면 또다시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그의 눈에 그녀의 행동은 그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저는 종석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헬쑥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 무섭냐? 네, 엄마. 조금요.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은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날이다. 내 실수를 바로잡고 내 인생을 되찾는 첫날이야. 엄마가 그리고 모두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당당하게 해내거라. 저는 그의 옷깃에 최 반장이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주었습니다. 렌즈는 아주 작아서 옷의 무늬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제 가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고 오너라. 종석이는 결심이 선 얼굴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이 마지막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저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무대 위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 옆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시는 영숙이가, 그 옆에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는 최 반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대로 나뉜 모니터 화면이 번쩍이고 있었지요. 바로 옆방, 이 연극의 무대가 될 변호사 사무실의 풍경이었습니다. 음향 장비 테스트를 위해 최 반장이 옆방의 부하 직원과 나누는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 속 사무실 문이 열리고 종석이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구인회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온갖 치장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사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처음 보는 값비싼 옷과 가방으로 무장하고 있었지요. 마치 개선장군처럼 혹은 이 성의 새로운 여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하고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잠시 대기하고 있던 가짜 변호사에게 턱짓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종석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이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사무실이 왜 이렇게 낡았어? 당신 어머니 변호사 쓴다더니 돈 좀 아꼈나 보네. 이내는 시작부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일만 잘하면 되지. 곧 변호사님 오실 거야. 가짜 변호사가 잠시 서류를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종석이가 제 아들이 아닌 연기자가 되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어머니가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시는 거 맞지? 그 말에 이내는 콧방귀를 뀌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누구인데? 그 노인네 자기가 낳은 아들 하나는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며칠 튕겨봤자 별 수 있겠어? 결국 이렇게 다 내놓을 걸 진작 내놓았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사람 고생만 시키고. 그래도 막상 이렇게 받으려니 좀 무섭기도 하다. 이 돈,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써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어떡해? 종석이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순진하고 겁 많은 남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연기에 이내는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안 돼. 배포가 너무 작아.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만 우리 계좌로 들어오면 게임 끝이야. 그 노인네가 나중에 뭘 알게 된들 어쩌겠어. 이미 우리 돈인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게 서류 다 꾸며놓을 건데 누가 뭘 어쩔 건데. 그래도 어머니 돈인데 너무 다 쓰는 건 좀. 어머니 돈, 어머니 돈.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지. 이제 곧 우리 돈이 될 거라고.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 노인네는 이제 우리한테 돈이나 대주는 현금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당신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당신을, 이 우종석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내 말만 믿고 따라와. 그녀는 종석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개를 훈련시키듯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추악한 속내를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일단 돈 받으면 절반은 당신 이름으로 된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밀 거야. 물론 실제로는 최소한의 금액만 넣고 나머지는 내가 따로 운용할 거고. 그리고 남은 절반. 그건 우리 아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둘 거야. 당신은 손도 못 대게. 그게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니까.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그녀는 완벽한 자금 세탁 및 횡령 계획을 자랑스럽게 읊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제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영숙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화면 속의 이내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종석이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알았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럼 어머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아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그 냄새나는 노인네랑 한 집에서 살 것 같아? 돈만 받고 나면 바로 연락 끊을 거야. 가끔 전화 와서 귀찮게 굴면 그때는 그냥 우리가 알아봤다는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만이지. 자식 된 도리로 공기 좋은 데서 편히 쉬시게 해드린다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절을 할걸. 하하. 이내가 목젖을 드러내며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제 뒤를 따라 영숙이와 최 반장이 들어섰고 잠시 후에는 사무실의 다른 쪽 문이 열리며 박정훈 씨가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것은 종석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신호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내는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등장에 웃음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여기는 어떻게? 그녀의 시선이 저와 제 옆에 선 박정훈 씨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왜 여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앉아있는 소파 앞 테이블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에는 방금 전 그녀가 쏟아냈던 추악한 말들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네는 이제 우리한테 돈이나 대주는 현금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만이지. 하하.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내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당신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최 반장이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구미자 씨, 본명으로 불러드려야 더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당신이 우종석 씨의 어머니, 이복자 여사님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증거는 이 녹음 파일 말고도 차고 넘칩니다.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여기 계신 박정훈 씨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혐의까지.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시죠.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내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종석이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종석이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만해, 구인해. 아니, 구미자. 당신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아들의 마지막 선고에 이내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습니다. 네 년 때문이야.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네가 처음부터 내 아들을 놔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네가 뭔데 감히 내 인생에 끼어들어. 죽어. 그냥 죽어버려. 그녀가 제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드는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 반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지요. 경찰의 등장에 이내의 발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쥐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배, 내 아기. 경찰 아저씨, 저 사람들이 임산부에게 행패 부려요. 내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추한 연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반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이요? 어제 저녁에도 와인바에서 술 마시는 거 저희 직원이 다 봤는데 어느새 아기가 생겼나 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경찰서 가면 임신 테스트부터 확실하게 시켜드릴 테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이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짐승처럼 의미 없는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안에서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저와 종석이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내가 나가서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 배신자, 이 늙은 마녀. 그녀의 비명이 섞인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저는 굳게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모든 것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구인회가 경찰에 연행되고 난 후 저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독했던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지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영숙이, 종석이, 그리고 최 반장과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구인혜, 아니 구미자 씨는 현재 사기 및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입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하고 저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본인은 계속해서 함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마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 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훈 씨의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미자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아마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미자가 추진하려던 사업에 투자금을 받기로 했던 동업자가 있었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자기가 아는 걸 전부 다 불어버렸습니다. 구미자가 어떻게 투자금을 빼돌릴 계획이었는지까지 상세하게 진술해서 혐의가 추가되었더군요.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기초가 부실했기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라는 분이 경찰서에 한번 다녀갔지만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를 하기는커녕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었지요.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와 최 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우종석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종석이는 영숙이의 집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제가 주는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종석이를 제 앞에 앉혔습니다. 종석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 종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차가운 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알겠느냐? 네, 압니다. 저는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다그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스스로를 충분히 벌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어미의 눈을 가리고 낯선 여자의 말에 놀아나 이 모든 사태를 만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의 잘못이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괴물의 목에 칼을 꽂는 마지막 역할을 해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미에게 비수를 꽂은 자식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 용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게 받아내야 하는 숙제 같은 거야. 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라. 내 발로 일어서서 내 땀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고 어미에 대한 단 하나의 속죄다. 알겠느냐? 종석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이번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할 게다. 물론 내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니 법이 정상 참작을 해주겠지. 하지만 벌을 받아야 한다면 피하지 말고 받아라. 그것 또한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꾸짖음이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리석었던 아들과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아팠던 어머니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종석이는 영숙이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작은 고시원 방을 하나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고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찍은 그의 사진은 이전에 말끔한 셔츠를 입던 모습보다 훨씬 더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처분하기로 최종적으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의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구인회의 탐욕과 거짓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계속 사는 한 저는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영숙이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집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종석과 이내가 통장과 도장을 찾기 위해 헤집어 놓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저는 영숙이와 함께 며칠에 걸쳐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은 작은 상자에 따로 담고 낡고 오래된 가구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텅 비어버린 집을 둘러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헛헛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텅 비어버릴 수도 있구나. 복자야,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래? 영숙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혼자 살아보고 싶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이복자, 나 자신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생각해둔 곳이라도 있어? 응. 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던 속초, 거기로 갈까봐.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에서 그냥 조용히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 제 말에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제 텅 빈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며칠 뒤에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와 그렇게 담담하게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세상은 제가 겪었던 소용돌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평온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속초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동해의 푸른 바다가 보였고 밤에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구인회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종석과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애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실신하는 연기까지 펼쳤지만 판사는 그녀의 악랄함을 꿰뚫어 보았지요. 결국 그녀는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 임신 주장은 물론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기쁘거나 통쾌하기보다는 그저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옥의 죄수 번호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종석이에게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작은 인쇄소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정훈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종석이가 먼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박정훈 씨는 고민 끝에 그를 받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종석이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박정훈 씨에게 갚아나가며
자신의 잘못을 행동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통화는 여전히 조금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응, 먹었다. 너는? 저도요. 오늘은 일이 좀 고돼서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끊는다. 그런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아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예전처럼 웃으며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그날을 묵묵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일상은 아주 단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하고 낮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를 배웠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찻잔이나 화병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도 몇 명 사귀게 되었지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는 이내 시시콜콜한 드라마 이야기나 새로 생긴 맛집 이야기를 하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영숙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저를 보러 속초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앙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바닷가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너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서울에 있을 때랑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런가?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공기 탓이 아니야, 이 사람아. 내 마음이 편해져서 그렇지.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영숙이의 말처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이복자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살.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며 하늘과 바다를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 노인네, 질질 짜고 있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맨발로 뛰쳐나왔던 그날의 나. 그때의 저는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신발을 벗어 던지고 상처투성이 맨발로 새로운 길을 내딛게 된 제 인생의 진짜 첫걸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얻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제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치열하게 제 삶을 지켜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향해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조용한 축배였습니다. 수고했다, 복자야. 정말로 수고 많았다. 파도 소리가 제 독백에 대답하듯 부드럽게 밀려왔다 부서졌습니다. 맨발로 시작된 길이었지만 이제 내 두 발은 이 세상을 딛고 누구보다 단단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나의 길 위에는 분명 따스한 햇살이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조용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